그의 붓끝에서 역사가 깨어났고 그의 펜 끝에서 거장들의 영혼이 불멸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름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들일 겁니다. 그들의 위대한 작품, 또 극적인 삶의 이야기는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매료시키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전설을 기획하고 만들어낸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을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언제 이 사람들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고 처음으로 딱 정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술가가 아니었죠. 모두의 찬사를 받는 아주 우아하고 사교적인 신사였던 다빈치, 그리고 세상하고는 담을 쌓고 허름한 옷차림에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미켈란젤로. 정말 모든 면에서 완전 정반대였던 두 사람의 이 불꽃 튀는 경쟁 구도는 르네상스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들의 성격 차이나 예술에 대한 치열한 논쟁, 심지어는 유치한 말다툼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 그 출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엔 바로 역사를 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조르조 바사리입니다. 바사리 그 자신도 꽤 잘 나가는 화가이자 건축가였고요. 심지어 미켈란젤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렌체를 지배하던 막강한 메디치 가문의 총애를 받던 말 그대로 르네상스 예술계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는 세계 최초의 미술사 학자가 됩니다. 바사리가 살던 시대는요, 정말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1527년에 로마가 아주 처참하게 약탈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고 말죠. 위대한 예술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이 위대한 예술의 시대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르네상스의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붓 대신 펜을 들기로요. 이게 바로 그 결과물, 미술가 열전입니다. 1550년에 나온 이 책은요, 그냥 작품 목록을 나열한 책이 아니었어요. 예술가들의 삶, 성격, 심지어 개인적인 일화까지 마치 소설처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바로 최초의 미술사 측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바사리는 이 책에서 아주 거대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냥 예술이 고대 이후에 거의 죽었다가 조토라는 화가를 통해 유년기처럼 다시 태어나고 15세기 여러 거장들과 함께 청년기를 거쳐서 마침내 자신의 스승인 미켈란젤로에 이르러 완성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서사죠. 바로 이 프레임이 이후 수백 년 동안 르네상스를 보는 거의 유일한 창이 되어버립니다. 이 책이 얼마나 재밌었냐면요. 이런 일화가 나와요. 어린 조토가 스승 그림에 파리를 그려놨는데 이게 너무 진짜 같아서 스승이 손으로 쫓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런 생생한 스토리텔링 덕분에 사람들은 예술가들을 그냥 이름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느끼게 됐고 그들의 천재성에 감탄하게 된 겁니다. 자, 바사리의 책이 일으킨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예술가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르네상스 이전만 해도 화가나 조각가는 그냥 기술자였어요. 대장장이나 구두장이처럼 손재주가 좋은 장인이었을 뿐이죠. 그들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창조자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두 그림을 보면 그 변화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14세기 조각가는 그냥 망치를 든 노동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약 250년 후인 16세기 예술가는 깨끗한 스튜디오에서 귀족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엄청난 인식의 변화, 그 한가운데에 바사리가 있었던 겁니다. 바사리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예술가들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거의 신적인 영감을 받은 특별한 존재, 즉 천재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의 이야기 덕분에 장인들은 우리가 오늘날 아는 바로 그 예술가로
문화적인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사리가 창조한 영웅서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바로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의 대결 구도였죠. 그는 두 사람의 너무 다른 성격과 예술에 대한 철학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켰습니다. 다빈치는 조각 그거 먼지투성이 되는 육체노동 아니냐고 깎아내렸고, 미켈란젤로는 회화는 조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맞받아쳤다고 하죠. 이 라이벌 관계는 1504년 피렌체에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당시 피렌체 정부가 두 사람에게 시청의 거대한 회의실 양쪽 벽을 전투 그림으로 각각 채우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말 그대로 세계의 대결이 성사된 거죠. 다빈치는 격렬한 전투의 한복판을, 미켈란젤로는 갑작스러운 기습에 놀란 병사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대결을 지켜봤죠. 그런데 이 위대한 대결의 결과는 좀 허무하게도 무승부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둘 다 실패로 끝났어요. 아니 대체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가 또 정말 흥미롭습니다. 늘 새로운 실험을 하던 다빈치는 이번에도 특이한 물감 기법을 썼는데 이게 덜 마른 벽 위에서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한편 미켈란젤로는 갑자기 교황이 로마로 오라고 부르는 바람에 밑그림만 그려놓고 피렌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실패담마저도 바사리가 기록해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비록 세계의 대결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그 이야기를 기록한 바사리가 남긴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보는 방식 그 자체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예술 용어들 상당수가 바사리한테서 나온 거예요. 고대 예술의 부활이라는 뜻의 르네상스라는 말도 그가 처음 썼고요. 중세 예술을 좀 얕잡아 부르는 고딕양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위대한 예술가인지 순위를 매기고 계보를 만든 것도 바사리가 처음이었죠. 말 그대로 미술사라는 학문의 아버지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엔 아주 강력한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바사리는 피렌체 사람이었고 그의 후원자도 피렌체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역사는 철저하게 피렌체가 중심일 수밖에 없었죠. 르네상스의 모든 중요한 건 피렌체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베네치아 같은 라이벌 도시의 위대한 예술은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르조 바사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그냥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라는 거죠. 바사리가 르네상스의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는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